한 해 마지막 날이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하죠. 네, 저희 YTN에서는 오늘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 사회, 북한 등 분야별 뉴스를 프로그램별로 선정해서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갖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희 뉴스 정석에서는 2013년을 장식했던 사회 이슈 3가지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정 변호사님, 네.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살펴보신다면 네. 어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굉장히 다사다난했었는데요. 예. 대부분은 우리 정치에 관련된 것이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제 참 이렇게 파업이 잘 끝난 예. 철도 파업 철도 파업. 사태가 가장 몸에 와닿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철도 예. 파업. 예. 그리고 저희 또 YTN에서 많이 출연해 주셔서 설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석기 사건이요. 예. 내라는 모 사건. 예, 이석기의 내라는 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국민에 충격적이었죠. 예.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들로 너무 떨어진 이야기라서 충격적이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예.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송 예.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석기 내라는 뭐가 참 뭐 말씀하셨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실은 뭐 위원정당 해산이나 이거는 사실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기한 일.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해서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기자는 취재하면서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아무래도 남으세요? 검찰 취재기자 입장으로서는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 가운데 검찰 수사와 맞닿아 있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사건들 위주로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이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올해의 사건으로 역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정석이 선정한 올해 사회 분야 이슈 첫 번째 사건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예,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 사건이네요. 파업. 아무래도 최장기간 파업이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당장 KTX 못 하고요. 예, 시민들의 발이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고 뭐 전철도 미어 터지고 예,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이석기와 재패가 하더라도 제 생활은 관계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이 가서 그 댓글을 달고 말건 제 생활은 관계가 없었는데 예. 아, 철도 우리 파업은 생활과 당장 오늘 출근할 때 못 타고 가야 되나 버스 타야 되나 전철 타야 되나 운전해 가야 되나 고민을 항상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죠. 그나마 끝났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어제 저희들도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파업 다 끝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천만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왜그런가 하면 철도 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파업을 하셨거든요. 예, 2006년도 나흘, 2009년도 8일, 이번엔 최장으로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노사 간의 원만히 합의해서 파업이 처리된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뭐 그런 소위 만드는 걸 조건으로 해서 처리했는데 국회는 제3자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노사 간에 화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불씨가 있지 않나. 그 점에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아직 불씨가 좀 남아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승현 기자한테 여쭙겠습니다. 파업이 20일 최장기간 파업인데 네, 네. 이렇게 길어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일방적인 파업 시작이었고 일방적인 이제 파업을 철회한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노사의 갈등으로만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KTX 수서발 철도 면허 발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사실은 노사 갈등으로만 그 구도가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정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노사의 갈등 속에서만 구도가 잡히다 보니까 노사만 만나서 못 푸는 문제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기에도 노조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정부가 해줬어야 될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파업은 끝났지만 아직 진행 중인
마무리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1시가 좀 넘었으니까 지금쯤이면 다 복귀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 건데 예. 현재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또 정상화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니까 그것도 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11시인데요. 복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면 지금 코레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윤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노사 간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 감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장장 23일을 끌어왔던 철도 노조 파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철도 노조의 공식적인 업무 복귀 시각 전인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노조원들은 속속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철도역들은 원래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파업에서 복귀하는 노조원은 전체 출근 대상자 2만 400여 명 가운데 30.1%인 6,16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철도 파업 23일 만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을 긴장감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 선언과 관련해 코레일은 현장 투쟁 전환이란 점에서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어제 저녁 7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최현혜 사장의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원들의 최종 복귀 상황을 지켜보고 오늘 오후에 4시 브리핑을 통해서 파업 철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복귀자는 2,634명, 복귀율은 29.9%였지만 이젠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사실상 전국 모든 코레일 사업장에서 100%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차량과 시설 안전 점검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사흘 정도 안전과 직무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또 그동안 비상계획에 따라 전국으로 흩어진 열차들을 원위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연말연시 열차 운행은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 정동진으로 가는 해맞이 열차 등 관광열차 운행이 사실상 중단돼 관광객들의 이 불편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군 병력 등 기존에 투입된 대체 인력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 파업은 이제 끝났지만 현재 열차 운행률은 평소에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시 열차는 달린답니다. 물론 11시까지 복귀했으니까 11시부터 다 달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고 정치권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문제는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풀린 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죠. 네,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죠. 예. 네. 자, 손 변호사님, 이 지금 철도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일 주목되는 순간, 어느 순간이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거는 노조에서도 주장하는 거, 지금 수서발 자회사가 민영화의 시초냐 아니냐, 예. 철도 민영화 하겠다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주목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예. 결국 민영화가 되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정부가 애초에 했던 그 민영화 반대 의사를 지금 번복하시는 거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은 근로조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불법 파업을 하느냐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예정된 최현혜 사장의 기자회견도 취소가 됐고 예. 정치권, 정부도 아직 예.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 정부나 네.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쪽 취재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이 시작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취하겠다. 네. 이걸로써 사실상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잘한 겁니다. 박수를 칠 만한 일인데, 정작 정치권에서 더 깊숙이 그 정보를 아는 분들은 환영한다라는 입장보다는요, 존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잘했어가 아니라, 그래, 일단 파업 끝냈으니까 다행이야.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기업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철도 파업이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갔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정치권으로 가면 그럼 다음에 또 의료 민영화 얘기 나오거나 내년에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도 또 정치권에서 또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그 국회는 제3자입니다. 예. 당사자도 아니고 결국엔 그 만약 이것을 노사 관계라고 본다면 노와 사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근데 이번 그 파업을 보면은 사실은 진짜 쟁점은 서로 숨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경우에 민영화를 반대한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철도 요금 올라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뭐 그렇게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지금 애국지사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민영화가 되게 되면 내 일자리가 어떻게 돼? 그게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걱정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공기업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국민 경제 감당 못한다.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딱 감추고 철도노조는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죄송합니다. 그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그 명분을 내세우고 정부는 무조건 불법이다 하니까 사실상 포인트를 벗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 소위에서 서로 이제 그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의논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공기업을 개혁을 해야죠. 그렇지만 또 근로자들의 그런 그 노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자 좀 지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 파업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KTX가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 달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300km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보고 있으면요 보여요. 300km까지. 지금 속도는 아직 100k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뉴스 정석이 선정한 두 번째 2013년 사회 이슈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사회 이슈는 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최동욱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참 뜨거웠는데 이렇게 예. 논란이 된 게 뭐 혼외 아들이 있다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어떻게 취재하면서도 보셨나요?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사실 수사의 본래 시작은 혼외 아들이 있냐 없느냐 여부였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혼외 아들이 있다 없다의 문제와 더불어서 혼외 아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그리고 이 가운데 제3자의 지시, 네, 여기에 청와대 혹시 행정관. 청와대를 비롯한 그 윗선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다각도로 펼쳐지면서 사실 이 수사 상황이 굉장히 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커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주체도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3부, 형사 6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혼외 아들이 있는지 맞는지,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해를 넘기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신임 김진태 총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냐도 이 신임 총장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최동욱 사건의 뭐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최동욱 혼외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사태를 지켜보니까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진실,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던 부분, 아이의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짓밟힌 것이 아닌가. 아직도 사실은 혼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상처 입은 그 아이의 인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아이의 인권을 그 되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몇 개월간 주구장창 떠들었단 네.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성숙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색안경,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대립을 너무 심각하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재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좀 만나봤죠. 네, 제가 광화문 거리로 오늘 아침에 나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분이 그 직책이 아니라면은
사실 사고가 뭐 될 수 있고 사건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부분인데 그 최동욱 전 그 검찰청장 두 분도 좀 그것을 처음부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파문이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모든 상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 외부에 알리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돌아가는 순환에 의해서 또 다시 뭘 입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최동욱 사건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혐의 없음 처리가 됐고요. 사실상 종결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혼외 아들 관련 의혹.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혼외 아들 의혹이라고 쓰질 않고 혼외 아들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혼외 아들의 여부,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큰 서초구청. 예,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루된 걸로 지목된 서초구청 국장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지금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금 당장 수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전망이다, 이럴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혼외 아들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뭐 지금 그 다음에 그 서초구청 예.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네네. 아직 그 이후에는 저도 많이 소식을 못 전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취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검찰 쪽에서도 보통 뭐 소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조희재 서초구청 국장이라던가 조우영 행정관을 소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12월 초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많이 상당 부분 진전이 돼 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는 좀 답보 상황으로 좀 보는 게 지금 상황에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최동욱 혼외자 의혹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 이슈 중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바로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네.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죠. 정 변호사님이 네. 아마 저희 YTN과 가장 또 많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 사건 지금 네.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살펴보신다면. 하여튼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네. 지금 이게 뭐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요즘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예. 뭐 본인은 뭐 그 부인을 하고 있지만 우선 녹취록 내용을 들어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이게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사실 녹취록이라는 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다투어지기도 하지만 그 무슨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무슨 뭐 아나운서들이 동원돼 갖고 드라마를 찍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걸로 보이고요. 예. 실제 재판도 지금 일주일에 4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그 수요일만 빼고 계속 하고 있고 증인도 한 100여 명이 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결국 쟁점은 그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내란 음모죄 구속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예. 워낙에 우리 그 역사상 희귀한 그 사건이 돼서요. 예. 예전에 30몇 년 전에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한 건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일정하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하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내란 음모로 또 처벌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내란 음모가 과연 무엇이냐에 관해서 법리상 다툼도 그렇죠. 있고. 뭐 구체성이니 뭐 실현 그렇죠. 가능성이니 예. 뭐 복잡한 게 또 많이 그다음에 있지 또 이제 녹취된 파일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좀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아마 그것이 이번 재판에서 큰 쟁점 중에 하나로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법리심 중이다, 재판 네. 중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아로의 지하혁명 중에 아로의 실체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종북 세력들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가 이석기 씨를 많이 감싸고 이러는 거 보면서 좀 종북 세력 쪽으로 많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언론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발표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좀 뭔가 그 더 안 좋은 영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중에 지금 이렇게 내라 눈물하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좀 그 탄력을 잃을 것 같고. 어쨌든 간 종북 세력,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주의를 수호하잖아요. 자유주의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자유주의 수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승현 기자. 예. 1심 선고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까, 지금? 일단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주일에 4번 집중 심리가 진행돼 있고요. 네. 어제까지가 28차 공판이 진행됐고 지금 100여 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를 법원이 1월 달에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고 또 2월 달에 법원 정기 인사가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긴 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는 부분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항소심 또 상고심까지,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앞으로 뭐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헌정당 심판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 한 번 더 변론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어서 이번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중순쯤에, 지금 헌재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예. 3월 중순쯤에 헌재 지금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한 해 사회 분야 이슈, 철도 파업, 그리고 최동욱 사건, 그리고 이석기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